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사흘에 한 번씩 꼭두 새벽에 몰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더군요. 이상해서 몰래 따라가 봤다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그만 경찰에 신고할 뻔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50간 넘었습니다. 다들 이 나이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두 발 뻗고 편안히 지낼 때라고들 하죠. 경제적으로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안정적인 삶을 꾸렸으니 평온해야 마땅한데 제 마음은 늘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조용했던 우리 집에 상상도 못했던 걱정거리가 쌓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며느리의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이제 겨우 20 초반을 넘긴 어린 나이에 참하고 단아한 아이였죠. 처음 지은이를 만났을 때 우리 아들이 참 현명한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싶어 안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흔히 있다는 시집살이 갈등이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워낙 순하고 저 또한 깐깐한 성격이 아니니 모든 게 순탄할 거라고 믿었죠. 초반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지은이는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돕고 집안 청소도 알아서 하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저녁이면 제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속 깊은 며느리를 만났으니 하며 복에 겨워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지은이에게 이상한 버릇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사흘에 한 번씩 꼭두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작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요. 처음엔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에 내놓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지은이가 단 한 번도 제가 늘 하던 것처럼 집 앞 분리수거장에 봉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무언가 숨기듯이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품에 안고 골목 끝 한참이나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서두르는 몸짓과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는 불안한 눈빛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두 번은 분리수거하기 애매한 물건이 있나 보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아이가 어째서 사흘에 한 번씩 그렇게 첩보 영화라도 찍듯 행동하는 걸까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봉투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비로 온몸을 꽁꽁 싸맸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냥 집에 냄새 날까봐 쓰레기 좀 버리고 왔어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그 불안한 시선이 이 일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 며느리에게도 사생활이 있겠지.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소한 것들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들고 나가는 봉투는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았고 어느 날은 봉투 안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넌지시 묻자 지은이는 또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헌병들이에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정말이지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체 뭘 들고 나가는 걸까? 왜 가족들에게 숨기는 거지? 설마 우리 며느리가 심각한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저는 본래 신중한 성격이라 확실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검은 비닐봉지 뒤에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은이가 무언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두 손을 벌벌 떨고 있었죠. 저는 문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봉투 입구를 단단히 묶어 부엌 한 구석에 놓아두었고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그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뭔가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자식 몰래 끔찍한 일을 저질러온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집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따라가서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순해 보이는 얼굴 뒤에 어쩌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은이에게 끔찍한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아내이고 곧 태어날 우리 손주의 엄마인데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척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골목길은 희미했고 간간이 다구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발소리를 죽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외투를 뒤집어 쓴 채 걸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에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그저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젊은 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게 그 모습은 마치 죄를 감추려는 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골목 어귀의 분리수거장에 멈추지 않고 인적이 드문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지은이가 한 커다란 나무 옆에 멈춰 서서 주위를 살피더니 얕게 땅을 파고는 그 봉투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땅에 묻는단 말입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담벼락 뒤에 숨어 흙을 대충 손으로 정리하고 서둘러 돌아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가족에게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분명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흘에 한 번씩 무언가를 묻는 행위는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질문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법과 관련된 문제라면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어머니이자 어른입니다. 제 가족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하지만 제가 너무 늙고 상상력이 과해서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진실은 저 나무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제 안에서 하나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낡은 나무 밑에 검은 봉투를 묻던 며느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왜 그렇게 외진 곳을 찾아 땅을 파고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 봉투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고 집을 치웠죠. 방에서 나온 지은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보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앉아서 밥 먹어라. 아침은 다 해놨다. 그 어색한 미소와 불안한 눈빛이 지은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제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일어났을 때 의심스러운 점들을 털어놓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지라 제 말을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말했다가 부부 사이에 금만 가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한번 그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 지은이는 또다시 익숙한 검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지은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즉시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은 안개가 자욱했고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지은이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는 또다시 그 나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지은이는 익숙하게 땅을 파고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두르던 탓인지 봉투 한쪽이 찢어지면서 안에서 짙은 색의 얼룩이 묻은 붉은 천조각 같은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설마 저건 피인가? 그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서둘러 흙을 덮고 마른 나무잎으로 위장한 뒤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내 참지 못하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도저히 평범한 쓰레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천 조각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병들, 그리고 붉게 물든 솜과 거즈 뭉치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나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상님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지은이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숨기기에 저렇게 끔찍한 것들을 묻어야만 했을까? 저 약병들과 피 묻은 거즈는 어떤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머리칼이 쭈뼛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면 침묵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 저는 이 집의 어른입니다. 이렇게 불길한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날 오후 식구들이 모두 출근하고 집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마음속은 지옥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제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살인이나 다른 범죄와 연루된 것이라면요. 그때는 지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눈빛, 황급히 흙을 덮던 그 모습, 모든 행동에 서려 있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착한 며느리가 어쩌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어느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엾고 밉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은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직접 물어보고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라면 집안에서 조용히 덮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지은이가 또다시 거짓말로 둘러댄다면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지은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 민준이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지은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세아가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지은이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보니 네가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지 않고 아주 멀리 가져가 버리더구나. 혹시 엄마한테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다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을 듣자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떨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잡동사니들이라 남들 보기 좀 그래서 멀리 버린 거예요. 그 대답에 제 심장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잡동사니를 땅에 묻기까지 한다고? 그렇게까지 숨겨야 하는 잡동사니가 대체 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오늘 아침 내가 다 봤다. 그 말을 들은 지은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듬거렸죠. 어머니,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따라갔다. 그리고 모든 걸 봤어. 그러니 이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는 잠자코 있을 수 없어. 그 순간 지은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흐느낌 사이로 지은이는 식탁에 얼굴을 묻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공포에 떨며 살아야만 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극도의 연민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곧 터져 나올 그 대답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을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진실이 내가 상상한 것과 다르다면 나는 지금 며느리를 억울하게 의심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만약 상상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라면 나는 과연 끝까지 들을 용기가 있을까? 평화롭던 우리 집의 그날 밤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이 불확실성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네가 오니 내 마음도 아프다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해다오. 대체 사흘에 한 번씩 뭘 하고 다닌 거냐? 네가 땅에 묻은 그 봉투들.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거냐?
지은이는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다들 이 사실을 알면 저를 경멸하고 제 탓을 할까봐 무서웠어요. 일부러 숨기려던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면 어째서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며 숨겨야만 했을까요? 저는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두고 단호하게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아가 이 집안에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건 없단다. 나는 네가 버린 봉투에서 피 묻은 것들과 약병들을 똑똑히 봤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가 어디 아픈 거냐? 아니면 법이 허락하지 않는 짓이라도 한 거야? 법이라는 단어에 지은이는 온몸을 떨며 질겁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지은이는 마치 목에 커다란 돌이라도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말해라. 진실이 무엇이든 네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면 내가 가장 먼저 네 편이 되어줄 거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침묵한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자 지은이는 결국 무너지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유산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겨우 끊어지는 목소리로 되물을 수 있었습니다. 유산이라고?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니? 왜 숨긴 거야? 그리고 네가 가져다 버린 그 물건들은?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랑 민준 씨가 실망하고 제가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책망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아기는 임신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피가 쏟아져서 너무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에서 뒷수습을 했어요. 며칠 뒤에 아기를 잃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병원에 가면 모두가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어요. 민준 씨한테도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약국에서 약이랑 붕대, 거즈 같은 걸 사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 그걸 모아서 아무도 모르게 묻어준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며 온갖 끔찍한 상상을 했는데 진실은 이 아이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말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가엾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했다가 아이를 잃고 홀로 그 모든 걸 감내해야 했던 며느리가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숨겨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를 공포와 걱정 속에 살게 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사, 이렇게 큰일을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침묵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세아가. 숨기면 숨길수록 너만 더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게 된단 말이다. 나는 널 원망하지 않아. 다만 네가 나를 의지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슬플 뿐이다. 제 품에 안겨 지은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웠어요. 민준 씨가 실망할까봐. 어머님이 제가 조심성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실까봐요. 그냥 조용히 혼자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키는 동시에 제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아기를 떠나보내는 의미로 땅에 묻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고통이 한 여성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할 뿐이지. 너는 엄마를, 내 남편을 믿어야 했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야지. 어떻게 너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니? 너에게는 앞으로 또 다른 아이를 가질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다. 지은이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지만 그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두에게 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눈이 멀었었나 봐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지은이를 딸처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과할 것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병원에 가서 내 몸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야. 내가 같이 가주마.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내가 충격받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 볼게. 괜찮지? 지은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산 후에 집에서 혼자 약으로 처리한 것이 혹시라도 며느리의 몸에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또 어떨까요? 낯선 곳에 시집와서 누구에게도 속을 터놓지 못하고 홀로 그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어린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조상님 사진 앞에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평안하기를,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제 어린 손주가 편히 잠들기를.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끔찍한 범죄가 아닌 가슴 아픈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아들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제 아들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성격이 불같습니다. 아내가 유산을 하고도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숨겼다는 사실을 알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가정이 또 한 번의 풍파를 겪지 않도록 어떻게든 모든 것을 순조롭게 풀어가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과 마주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내야 할 내일을 준비하며 조용히 아픔과 걱정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민준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내를 끔찍이 아끼지만 성격이 불같고 직선적이라 감정 조절에 서툴렀죠. 만약 아내가 임신했다가 유산까지 했는데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걸 알면 분명 배신감에 크게 분노할 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 지은이는 폭풍우 속의 나무십처럼 위태로운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막 잠에서 깬 민준이가 부엌으로 나오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힘드실 텐데.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곧이어 방에서 나온 지은이는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붓고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민준이는 아내의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은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고 가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직 민준이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간절한 신호였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잠깐 앉아보거라. 할 얘기가 있다.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지은이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 먼저 떠보기로 했습니다. 요 며칠 내 아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너는 눈치 못 챘느냐? 민준이는 지은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거 아닐까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다. 지은이는 병원에 가봐야 해. 네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이라도 받게 해라. 그 말을 듣자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준이는 화들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어디 아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은이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제가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오후에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출근해라. 엄마가 있으니 괜찮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은이가 직접 말하게 했다가는 분명 횡설수설하다가 민준이의 화를 돋울 게 뻔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닌 차분한 대화를 원했습니다. 민준이는 못 믿어온 표정이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말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지은이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산한 걸 숨겼다는 걸 알면 분명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할 거예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내가 잘 이야기해서 널 원망하지 않도록 하마. 지금은 내 몸부터 챙기는 게 먼저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와 진찰 끝에 유산은 완전히 되었고 현재의 몸 상태는 허약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은이를 차분히 타일렀습니다. 아가, 이 일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민준이에게 알려야 해.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너를 더 가엽게 여기고 아껴줄 거다.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아이를 한 번 잃었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는 않아. 엄마를 믿어라.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민준 씨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민준이를 안쳤습니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죠. 저는 아들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엄마가 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민준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아내가 어디 많이 아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을 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를 잃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소리쳤죠. 임신을 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리고 유산은 또 언제 한 거야?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건데? 지은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서둘러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라.
내 아내가 일부러 널 속이려던 게 아니야.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뎠을지 생각 좀 해봐라. 하지만 민준이는 쉽게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있어. 나를 뭘로 본 거야. 나는 남편이고 그 아이의 아빠인데 나한테 모든 걸 숨겼잖아.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실망할까봐, 어머님이 슬퍼하실까봐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후회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아프고 화가 나는 마음도 이해했지만 제 아들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엄마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를 잃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네가 슬퍼할까봐, 온 가족이 자기를 탓할까봐 두려워서 숨긴 거다. 그 방법이 틀렸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배신이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에서 나온 거야. 지금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내 아내를 봐라. 그 어떤 벌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니?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죠. 창백한 얼굴, 눈물로 젖은 눈, 가늘게 떨고 있는 몸,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준이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당신한테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다. 나한테 숨기지 말았어야지. 나는 내 남편이잖아. 함께 짊어졌어야지. 지은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나긴 갈등 끝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고 다행히도 제 아들은 분노를 억누르고 아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지은이의 마음의 상처, 민준이의 상실감.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이 가족이 오늘의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지은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아끼고 품에 안아주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상실감과 원망 그리고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웃거나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몰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대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퇴근도 빨라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끓이고 보약을 사오고 뼈를 고아 곰국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아내에 대한 서운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민준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왜 그렇게 큰일을 저한테 숨겼을까요? 저는 부부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가엾으면서도 화가 나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는 아직 어리다. 처음 겪는 큰 고통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너를 무시하거나
배신해서가 아니라 네가 슬퍼하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탓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 두려움이 아이의 눈을 멀게 한 거다. 네가 화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더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품어줘야 한다.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겠니?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속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절에 가서 향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아가, 이 향은 아기를 위해 피우는 거다. 아기의 영혼을 위로하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기는 분명 하늘에서 너희 부부를 지켜줄 게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말대로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진 듯 했지만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부의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아빠가 되고 싶어 했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숨겼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 봤어? 지은이는 그저 울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신뢰가 없는 가정은 오래 갈 수 없으니까요. 한 번은 민준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다시는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떡하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산 후에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너무 걱정돼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라.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잖니. 몸조리 잘하고 마음만 편하게 가지면 얼마든지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네가 아내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겨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다. 하지만 그 걱정이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마루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은이는 갑자기 저를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 씨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 사람이 저를 아껴주는 건 알겠는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를 원망하고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저는 딸을 안아주듯 지은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생각 마라. 남자들이란 처음에는 서운해하고 원망도 하지만 시간이 약이다. 네가 굳건하게 네 몸을 챙기고 남편에게 더 신경 써주면 돼. 두려움 때문에 둘 사이에 진짜 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말이 줄었고 퇴근이 늦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힘든 감정을 피해 도망갈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남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엉킨 실타래를 제때 풀지 못하면 이 가정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최근의 일로 너희 둘 다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은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결혼 생활이란 게 평생 순탄할 수만은 없는 거다. 중요한 건 풍파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지은아, 너는 민준이를 믿고 더 이상 숨기지 마라. 그리고 민준아, 너는 아내를 너그럽게 용서해줘라. 둘이 손을 꼭 잡아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두 아이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노력할게. 당신도 나한테는 어떤 일이든 숨기지 마. 무슨 일이든 내가 함께 짊어지고 싶어. 지은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실감은 두 아이의 마음 속에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겠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덧나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저는 조상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가정의 평화를 되찾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민준이가 아내에게 사과한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걷히는 것이 보였고 지은이도 기댈 곳이 생겼다는 듯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창가에 기대어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민준이는 애써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넌지시 나중에 아이를 다시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민준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무서워요. 또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 말에 제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두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깊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일찍 돌아와 보니 지은이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황급히 서랍 속에 그것을 숨겼죠. 저는 못 본 척했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 아이는 작은 노트를 펼쳐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뭘 쓰기에 이 밤늦도록 안 자고 있니? 지은이는 화들짝 놀라 노트를 감추려다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기예요.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저는 그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쓰고 싶으면 실컷 써라. 하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도 말해다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은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의 퇴근이 부쩍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댔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휴대폰에 여자 동료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저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넌지시 떠보자 민준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그냥 야근하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을 피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압박감 때문에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저는 지은이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자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죠. 방금 뭘 보고 있었니?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 여자 동료랑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아직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심장이 너무 아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겠지만 부부 사이의 균열이 외부의 유혹의 문을 열어주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겪었던 모든 고통, 그리고 이제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공포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핥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도 민준이도 모두 가여웠지만 아내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는커녕 외부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나들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들아, 내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엄마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솔직하게 말해다오. 내 마음이 아직 내 아내에게 온전히 향해 있느냐. 민준이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맹세 후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쳐요. 지은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요. 그때 동료가 위로해 주길래 그냥 몇 마디 나눈 것뿐이에요. 잘못된 거 알지만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이 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 아내다. 아이를 잃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어. 그런데 네가 도망치려 해. 남편이라면 버팀목이 되어줘야지. 아내가 너를 붙잡게 만들어서야 쓰겠니. 만약 내 마음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지은이가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 것 같으냐. 민준이는 말없이 머리를 감싸쥐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 저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거우면 아내와 함께 짊어져야지. 혼자 짊어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내 아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었던 걸 잊었느냐? 그 아이를 또다시 무너뜨리고 싶은 게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만둘게요. 아내 곁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아이의 결혼 생활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둘러 막지 않으면 정말 큰 폭풍이 닥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또 울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민준 씨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제 자신에게 아무런 자신감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틈이 생기면 작은 바람에도 온 집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간 민준이는 일찍 귀가하고 아내 곁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을 치우다가 우연히 민준이가 두고 간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한 줄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힘내세요.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해요. 항상 들어줄 준비되어 있어요. 보낸 사람은 최유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벌벌 떨며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평범한 위로의 말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조상님 사진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식의 사생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침묵했다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동료가 격려 문자까지 보내는 걸 보니 민준이는 흠칫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문자 보셨어요. 그래, 우연히 봤다.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 부부의 행복이 걱정돼서 그런다. 민준아, 기억해라. 네가 기댈 곳은 오직 가정뿐이다. 밖에서 받는 잠시의 위로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너무 숨이 막혀요. 지은이는 항상 저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봐요.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눈빛을 보면 사랑하면서도 너무 지쳐요. 유미 씨는 그냥 몇 마디 들어줬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말을 듣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지은이는 아이를 잃고 믿음마저 잃었어. 지금 그 아이가 기댈 곳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네가 손을 놓으면 그 아이는 정말로 무너질 거다. 너의 한순간의 나약함이 내 아내의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또 일기장을 껴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 엄마 말 좀 들어보렴. 민준이는 아직 널 사랑한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강해져야 한다. 언제까지고 약한 모습만 보이면 남자는 그 슬픔을 마주하기 두려워 도망치고 싶어 한단다. 네가 스스로 굳건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도 온전히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휴대폰을 들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제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며칠 뒤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최유미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민준이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유미 씨에게 다가가 민준이 엄마라고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미 씨, 우리 민준이를 동료로서 아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남편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디 거리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준 씨가 힘들어 보여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유미 씨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겠지요. 아들은 아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지은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곁에만 있을게. 오직 당신 곁에만. 지은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기뻤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과연 앞으로의 시련 앞에서도 굳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에도 조상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길을 잃지 않게, 제 며느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길한 예감은 제가 방금 발견한 이 위태로운 관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제가 유미 씨를 만나고 온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에게 곁에만 있겠다고 맹세했고 저 역시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휴대폰을 벌벌 떨고 있었죠. 저를 보자 마어머니, 저 다 알았어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뭘 알았다는 거야? 지은이가 제게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민준이가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가끔은 유미 씨랑만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수신이는
최유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록 선을 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트리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진정해라. 민준이가 아직 내게 잘못한 건 없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선을 넘은 건 아닐 게다. 지은이는 저를 밀치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 전부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 질책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아가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다. 엄마는 민준이가 아직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믿는다. 너도 엄마를 믿어다오.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만 바보였네요. 어머니도 아시고 민준 씨도 자기가 들킨 걸 알았을 텐데 저 혼자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왜 다들 저한테 숨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고통받는 건 저인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이를 보호하려던 제 행동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깊은 고립감과 상처 속으로 밀어넣고만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그저 네가 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어머니, 모두가 아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집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이 앞에서 지은이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내던지며 울부짖었죠.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 민준이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은이는 절규했습니다. 말해봐. 아직도 내가 당신 아내이긴 해? 아니면 날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갈 생각이야? 민준이는 머리를 감싸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맹세코 너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어.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지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웃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내가 아이를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가서 위로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구나. 그럼 나는 내게 기댈 곳은 당신 하나뿐이었는데 저는 보다 못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민준이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내에게 설명할 기회는 줘야지. 지은아, 너도 남편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지쳤어요. 언제 남편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가버렸고 방 안에서는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긴 지은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가, 엄마는 내 마음 다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라. 민준이가 잘못했지만 아직 널 사랑하고 있어. 정말이다. 제발. 지은이는 문 너머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이제 민준 씨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를 정원에 불러내어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 네가 지금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믿음을 잃게 될 거다. 정말 내 아내를 잃고 싶은 게냐? 민준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맹세코 모든 걸 끊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제 모든 걸 걸고 아내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민준이는 지은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제발 오해를 풀고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지은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걸 지우고 번호도 바꿨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믿어줘. 지은이는 대답 없이 조용히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제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진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한 후 겉으로 집안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죠. 신뢰라는 유리잔은 한번 금이 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니 지은이가 민준이의 지갑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영수증이 놓여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지갑에서 우연히 봤어요. 500만 원이에요.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아들이 아내 몰래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한 이유가 뭘까요? 제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여자에게 보낸 건가? 지은이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만약 아직도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배신을 견딜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슬쩍 떠보았습니다. 민준아, 요즘 돈 쓸 일이 많으냐? 은행에서 큰 돈을 인출했던데. 민준이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빌려줬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온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가 제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행에 가서 알아봤어요. 민준 씨가 최근에 인출한 돈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하지만 우리 가족 통장에는 아무 변동이 없어요. 대체 이 돈을 다 어디에 쓴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찔했습니다. 제 아들은 도박이나 유흥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지은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 돈 어디에 썼어요? 민준이는 당황하며 제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유미 씨한테 빌려준 거 맞아. 그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유미 씨 어머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수술비가 급하다고 하길래 딱 해서 빌려준 것뿐이야.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 지은이는 목 놓아 울며 절규했습니다. 빌려줬다고요? 왜 아내인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큰 돈을 몰래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소중하면 당신 아내는요? 저는요? 저는 아들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니 내 아내는 아이를 잃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너는 다른 여자에게 몰래 돈을 가져다 줬어. 설령 정말 빌려준 것이라 해도 어떤 아내가 이걸 이해하겠느냐. 네가 내 손으로 이 가정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거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절규했습니다. 말은 참 번지르르 하네요. 만약 그 여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그 집안 살림까지 책임져 줄 생각이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닌가요? 지은이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가버렸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상님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 여자와 계속 얽히면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퀭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는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오늘 정말 이 집을 나간다면 이 가정은 끝이다. 내 아내를 잃고 싶은 게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다른 마음은 정말 없었는데 이제 지은이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내를 붙잡고 싶으면 모든 연락을 끊고 돈을 받아내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여자는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할 수도 있는 존재다. 점심때가 되자 지은이는 정말로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정말 갈 셈이냐? 지은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지쳤어요. 배신감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떠나는 게 저와 민준 씨 모두에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호,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너를 딸처럼 여겼는데 제발 엄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지은이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제 손을 잡는 순간 민준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든 모습을 보자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당장 돈 받아올게.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지 않을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지은이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약속, 이제는 못 믿겠어요. 민준이는 절규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맹세할게.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기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아. 저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 엄마를 믿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민준이가 엄마와 조상님 앞에서 맹세했다. 만약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내가 내 손을 잡고 이 집을 떠나주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제 말에 지은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한데 섞여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를 적셨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정말로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왔고 그 증거를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유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지은이의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머무를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너무 아파요. 민준 씨를 계속 지켜볼 거예요. 만약 또다시 저를 속인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 큰 균열을 겪었습니다. 지은이는 남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맹세했지만 그의 나약함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이 위태로운 불씨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저는 꺼져가는 향불을 보며 이 폭풍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가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후 집안은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은이가 민준이의 옷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하고 오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신이는 또다시 최유미였습니다. 맹세하고 번호까지 바꿨는데 아직도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전 이제 정말 못 믿겠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또다시 변명했습니다. 유미 씨 어머니 치료가 아직 안 끝났다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데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 정말이야, 이게 마지막이었어. 지은이는 절규했습니다. 또 그 여자 어머니 타령. 당신은 당신 아내보다 남의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당신의 그 동정심이 우리 부부의 신뢰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지은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지쳤어요. 매일 의심하고 감시하는 삶.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믿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가 해질녘이 되어서야 퀭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 앞에 앉아 눈물 한 방울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렇다면 증명하세요. 다시 한번 변명이나 동정 따위로 얽힌다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지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모든 재정 상황은 제가 관리하겠어요. 다시 한번 저를 속인다면 망설임 없이 떠날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지은이가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신뢰는 이제 거미줄처럼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끊어질 수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지은이가 민준이의 서재에서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차용증이었습니다.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그날 저녁 민준이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유미 씨 어머니의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동정심에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당신은 이 가정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군요. 당신의 그 어리석은 동정심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저 또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사채라니, 제 아들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하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준이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절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게요. 제발.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사기 및 불법 대출 관련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지은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은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밉지만 그 사람이 없는 삶도 두려워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다.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지켜줄게. 시간이 흘러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최유미라는 여자는 상습적으로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는 사기꾼이었고 민준이는 그녀의 가장 큰 먹잇감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내려졌고 민준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지은이의 차가운 감독 아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 변해갔고 지은이는 남편의 노력을 지켜보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지은이가 민준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시 노력해 볼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감, 그리고 어떤 고통 앞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는 이제 막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간에 달려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가족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